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안동이 낳은 4대 천왕 이동영 작가 약속대로 2주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정 선언하는 날. 예. 이거 안동역 틀면 이거 편파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안동역을 틀고. 아니 이거는 뭐 이동영. 저 때문에 틀은 겁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경북 출신, 안동 출신이죠. 예.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가뭇가뭇해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기 전에 또 민주당 이야기하기 전에 윤석열 선수 입장이 시작돼서 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TV 중계 시청률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사람들 관심도 집중됐고. 그렇죠.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첫 데뷔전을 치를까. 그러다 보니 흥행이 됐죠. 예. 제가 보니까는 뭐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했고 유튜브 동시 접촉자 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흥행은 성공했다. 예. 다만 총평하면 잔치를 크게 연다고 얘기는 했는데 떠들썩한 잔치에 먹을 건 좀 없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윤 전 총장은 빨리 들어가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안 된 채로 좀 두드려 맞고 들어가서 당이 우선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당의 전략가들 또 정책통들이 붙어가지고 케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시간을 끌었는데 끌었으면 준비가 철저하게 됐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좀 덜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정치를 너무 쉽게 봤나? 근데 이미 뭐 한 5팀 정도의 메머드 캠프가 구성돼 있다. 이런 전언이 들려요. 아니 30-40년 동안 검사만 하다가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잡혔었잖아요. 예. 메머드를 꾸리든 뭘 꾸리든 3개월 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정치라고 하는 것, 특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뿐만이 아니고 외교, 국방, 안보, 문화, 예술 다 아울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석 달 안에 어떻게 다 돼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예. 그 반응은 보고 나서 반응은 역시 뭐 여야가 엇갈렸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국민의힘은 뭐 좋았다 그랬고. 예. 아니, 민주당은 예. 그건 뭐 TV 토론해도 마찬가지인데 진보를 응원하는 사람은 진보 쪽이 잘했다고 할 거고 보수를 응원하는 사람이 보수를 잘했다고 할 건데 일단 응원하는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면 감싸주고 싶은 거고 잘하면 박수치고 부각시키고 싶은 거고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건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현 정부 비판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의 미래, 전략, 정책 구상 근데 그건 부족하고 예. 현 정부 비판 너무 많이 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덜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날 강조했던 것이 뭐 법치, 정의, 공정,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 근데 뒤에 했던 얘기를 보면 법치라 정의를 강조했는데 이재용은 가석방 해줘야 된다라든가 두 전 대통령도 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해줘야 된다. 그럼 이게 법치와 정의에 맞느냐 모순되는 거잖아요. 예. 또 일본 이야기를 물었을 때 과거는 좀 묻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일본의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라든가 보수 우익의 주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창가. 예, 죽창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것도 윤봉길 기념관에서 전혀 안 맞는 말 한 건데 그거는 일단 본인이 국민의힘 혹은 또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쪽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정의하고 이 디테일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버린 거지. 저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삼지대를 이야기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켜 세웠던 몇 개월 전만 해도 윤 총장의 포지셔닝이 삼지대라고 하니까 중도 진보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중도 세력과 합리적인 보수 이게 모이는 걸로 봤었는데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메시지들이나 선언문회를 보면 이게 황교안 총리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우파 쪽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랬고 조금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이제는 뭐 후보라고 합시다.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거대 정당을 등에 업고 예. 중도층을 공략해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첫 일성에서 중도층 공략하는 게 아니라 보수 우파한테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건 굳은자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굳은자지. 아니 저는 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굳은자 같은데. 근데 왜 그라운드를 넓게 쓰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은 들고. 그래서 예. 아까 뭐 메모드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무 라인은 보강해야 됩니다. 정무 라인 보강해야 된다.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보강해드릴 거를 방송객 입장에서 좀 찾자면 제가 화면을 보니까 하관이나 이런 게 좀 떨려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심리학자가 보면 얼굴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인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 60% 말에서 나오는 게 40%거든요. 근데 내용 텍스트 분석만 했지 사실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인상이 훨씬 더 강렬하단 말이죠. 예. 근데 검찰총장 출신인데 떨고 있어.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대중 연설이나 대중 기자회견에 확실히 약하구나. 근데 이것도 예. 제가 정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치는 특히 이제 큰 정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지 정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케네디 이후로 이미지 정치는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DJ 디오슈와 춤을 뭐 이런 것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의 눈물 이게 다 이미지잖아요. 예. 결국은 이미지 정치로 대통령 금은 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어야 돼요. 29일 등장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맞아요. 예상 질문지. 예. 그리고 정말 기자가 돼서 물어보고 시뮬레이션 내가 답변하고 카메라도 찍어보고 몇 번의 연습을 거쳤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고개 막 자꾸 돌리고 이런 것도 이게 총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치십시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날 보면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장에서보다 더 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돌리고, 예. 충분히 훈련 예행 연습이 안 됐던 거죠. 거기다가 그 전날인가요? 페이스북 올렸다가 공식 페이스북 올렸다가 이거 또 바꿔버렸잖아요. 그것도 정무적 판단이 못한 거죠. 그것도 보통 정치인들 보면 페이스북을 올린 다음에 본인들끼리만 한번 쭉 돌리거든요. 한번 쭉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판단을 해보는데 그런 과정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게다가 변명도 베타 테스트 중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SNS에 베타 테스트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만들고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만들고 올렸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거잖아요. 그게 예. 후보하고 캠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가, 예. 아니면은 뭐 반응이 안 좋았던가, 그래서 내린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걸 올려야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올린 글들 중에 후보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서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이런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뒷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데 뒷말이 나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훈 씨 건 같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제 네.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 가면 그 어떤 자리든 그게 개인적인 자리든 뭐 설사 상가집이라도 질문이 들어와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기자들 만나러 갔으면 당연히 이동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얘기를 해야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알았으면 그걸 알아서 내가 내보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끌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몇 번씩 되물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온다니까. 오늘 그 홍준표 의원이 TBS 뉴스공장에서 치명적 실수였다고 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뉴스버스에서 김건희 씨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이 김건희 씨가 말한 게 나는 줄리가 아니다. 석사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뭐 누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것 같다. 검사와 통과한 적도 없고 그 소문속 검사와 함께 해외여행 갔는데 출입국 기록이 지워졌다는 말도 다 거짓이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압축해 보면.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단을 지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렇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왜 이 이야기를 했지라는 생각. 홍준표 의원 말이 맞죠. 네.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 당에 들어오면 당이 우산이 돼준단 말이 그런 거거든요. 당에 들어가면 대통령 후보쯤 되잖아요. 가족까지 다 관리합니다. 예. 인터뷰 뭐 하지 마라. 인터뷰 여기랑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돼도 다 관리하거든요.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이 인터뷰를 윤 전 총장한테 사전에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윤 전 총장이 몰랐다 그랬었거든.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김 씨에게 입장을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네.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캠프에서도 저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최경영 기자가 줄리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껏 누가 감히 이런 방송에서 줄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안 하죠. 못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안 근데 했단 이제는 말이에요.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예.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말대로 거론하기 힘든 것을 그렇죠. 공론화시켜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언론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거짓이 드러났다.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관련해서 좀 이상해라고 하면 검증 작업에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거짓말 아니었어 이 그렇죠. 논란으로 간단 말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이 자신 있게 검증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취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일 지금 최 기자 말처럼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국민들은 실수한 것보다 혹은 옛날에 뭐 한 것보다 그걸 해명하면서 거짓말한 걸 못 참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 우리처럼 정치 고관여층이라든가 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들 그분들이야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예. 80% 국민들은 줄리가 뭔지 검사랑 동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원래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원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게 생겼고 예. 언론은 너무 좋아요. 음. 이런 거 줄리라고 딱 제목에 타이틀 하면 바로 클릭 올라갑니다. 하기 좋잖아 그러면 예. 앞으로 이런 기사 막 쏟아질 것이고 예. 또 본인 입으로 뭐 검사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KBS에서 취재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해서 예. 이 양모 검사가 예. 본인이 KBS 기자한테 같이 갔다고 말도 했어요. 직접 털어놨어. 아, 보셨구나. 지난해 4월에 시사기획창에서 이미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서 그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서도 예. 이거 출입기 기록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뭐 어떻게 돼갖고 그 장모 출입기 기록만 나오고 두 사람 출입기 기록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어? 예. 뭐 이건 간단하지. 본인이 그럼 오픈하면 돼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양모정 검사가 본인이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미.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한 패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양모 전 검사는 그 유부남이었고, 예. 그 상황 자체가 이게 좀 정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그렇죠. 거론을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처음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전부터도 플랜 B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엑스파일 문제가 터지고 사실 야권 성향의 평론가가 이걸 뭐 크게 부풀리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국민의힘에서 플랜 B를 준비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선을 긋는구나. 예. 아마 저도 뭐 지난 2주 전에 와서 그 얘기를 했고 자신감이 생겼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우리 자체 후보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거 끝까지 가기가 좀 힘들다.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입당해도 좋고 밖에 있어가지고 15에서 20% 정도의 지지율을 쭉 끌고 가줘도 좋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하면 되거든. 야권 통합. 그렇죠. 그냥 그런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할 텐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빨리 들어가야 돼요. 국민의힘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대선 레이스를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또 뭐가 하나 달려있냐면요. 밖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게 돈이에요. 돈. 대통령 선거 하면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0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에서 개인 사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정봉준 씨 정도?
아니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에서 뭐 1억 이상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면. 그러면 그런 직장을 때려치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근데 거의 다가 사비로 썼을 거란 말이지. 지금 여기에 뭐 네. 광화문 쪽에 사무실 얻었다. 그것도 사비예요. 그렇죠. 네. 사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하면 25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 선거 대통령 선거는요 하루에 1억씩 나갑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 사실 밥값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공짜로 예. 어떻게 다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뭐 프랭카를 하나를 만든다든가 예. 이 영상을 찍는다거나 이 영상 찍어도 외주업체 주면 또 돈 줘야 돼요. 그래서 다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예. 그걸 밖에서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결국은 들어가야 된다. 우리 김건희 씨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못하죠. 예. 그래서 플랜 B 최재형 이야기가 나와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은 사퇴를 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최재형 전 원장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예,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후보보다 예. 더 빨리 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이런 차별화 전략을 꾸밀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표도 굉장히 빨리 썼고 그리고 입당도 굉장히 빨리 할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것도 갖고 가세요. 갑자기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막 물어보면 돼. 갑자기 유리해지지 않을까? 누가 갑자기 그러죠?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최재형 원장 일단 인지도가 윤 전 총장보다 좀 떨어지는 그래요? 그런 약점은 있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뭐 선전 활동하고 예. 후보를 부각시키면은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지금 30% 정도의 지지율에서 지금 뭐 이번 주 끝나고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졌다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한 15%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최재형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굳이 예. 윤 후보를 국민의힘에 태웠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정말 불거져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국민의힘이 사실은 또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지금 계속 높았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도 이 정도 지지율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예, 그러면 다른 후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 전체 틀을 보면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뭐 시대 정신 언급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그러니까 2017년에 시대 정신은 뭐였냐? 예. 뭐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정부의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잡을 사람, 인품도 좋고 뭐 문제 없는 뭐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예. 뭐 십상시 같은 거 안 쓰고. 예.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이번에 시대 정신은 그럼 뭐냐? 그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갈 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 좀 카리스마 있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시작했으니까 이거를 정말 완수할 수 있는 리더십 강한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1위 하고 있는 윤석열, 2위 하고 있는 이재명,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위 하고 있는 홍준표, 예. 또 지금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최재형, 예.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뜨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도 최재형 같은 사람을 내치지 않는 거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과 최재형은 바깥에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안에 우리랑 같이 했던 사람들, 우리랑 같이 어쨌든 기득권을 같이 누렸던 사람들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 나중에 바깥에 있는 사람 대통령 돼서 이 사람들 다 외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대하고 있는 거는 뭐 명분은 정권 교체겠지만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에 국민의힘이 주자들이 많아졌어요. 또 황교안도 있고 언제나 등판할 수 있는 오세훈도 있고. 그래서 근데 홍준표가 가장 다코스라고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은 다른 거 생각하겠습니까? 오로지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견제를 세게 들어가는데. 근데 기존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 안에서도 그렇고. 여권의 1위가 이재명이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재명 이미지나 뭐 내 이미지나.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때와는 다르다. 다르다. 확실히. 근데 홍준표 입장은 그때 당이 그렇게 망가지고 탄핵이 됐는데도 내가 2등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당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다 검증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견제하고 아마 윤석열이 아웃되면 최재형 견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네.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제일 무서운 후보는 오세훈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마 오세훈하고 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안철수 이야기는 지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잊혀져 가는 그런 형국입니까? 아니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힘을 모아야 되니까 당연히 안철수, 김종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당내에서 반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선거판은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거판 한다는 다른 나라 10년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제가 오세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예전보다는 지역적 투표가 많이 옅어졌죠, 색깔이.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공식으로 발표하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안동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민주당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영남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명분은 뭐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이후로의 공식이잖아요. 민주당 타이틀 달고 영남 후보. 이게 대권 이기는 공식이었다고. 그다음에 서울 이기고 공식이거든요. 공식인데 민주당을 일단 이재명은 그 공식에 들어맞았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뭐였냐면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죠. 넘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졌을 때는 경기도에서 항상 졌어요. 경기 충청을 져서 항상 진 거거든 대통령 선거가. 근데 경기도에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기면 이긴다 자신감이 뭐냐면 서울은 항상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오세훈이 나온다면 서울도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란 말이야. 부동산 문제가 서울은 너무 세거든요. 그다음에 오세훈의 이미지가 지금 아까 그 패착인 것 같이 보이는 윤석열이 너무 우클릭을 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오세훈의 이미지는 좀 다르죠. 여전히 중도예요. 그렇죠. 여전히 중도, 합리, 보수 이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 이 이념적 지형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뭐 부동산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7월 달인데 6개월 안에 뭐 부동산 가격이 확 낮아지겠습니까? 안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서울은 부동산 내관을 계속 갖고 있어요. 확 낮아지면 또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문제지 그것대로. 너무 낮아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런 내관에 남아있는 데다가 그 서울을 지역으로 하는 오세훈이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 항상 이겼던 서울 디폴트 값이라고 여겼던 서울을 뺏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인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는 오세훈이 나오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최대한 넓게 쓰겠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합리화 쪽, 그다음에 경제 부흥 쪽, 성장 쪽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본인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복지와 분배 이쪽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경제 대부흥 그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중원을 공략하겠다라는 명확한 있습니다. 시그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사는 일부러라도 여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처럼 뭐 뒤에 지지자들 깔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20명 깔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오지 마라. 혼자 하겠다. 그것도 아침 7시 반에. 그 누가 봅니까? 중계도 아무도 안 했어. YTN하고 연락만 했고 아무도 안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윤 전 총장은 다들 중계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등 주자다. 여유가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또 정세균 계속해서 정책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일절 대응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위 후보의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쭉 그 대선 치러지는 과정들을 보면 깜짝 영입 인사 같은 걸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좀 색깔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들여요. 그게 이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시민 사회에서의 어떤 교수들이랄지 아주 명망가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연락은 안 오셨어요? 저요? 예. 저는 뭐 제가 뭐라고? 아니 뭐 이렇게 전에 들은 거는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캠프 모르겠고요. 확장 관련해서. 예. 아마 본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본선에서 있으면 공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경선은 어렵지 않다고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선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더 여유를 부리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시오. 캠프도 열린 캠프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직책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본부장이 없어. 정세균이나 아니면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와라 나중에. 들어오면 내가 한 자리씩 주겠다. 다 들어와라. 이렇게 열어놨거든. 아, 열어놨구나. 네. 그러니까 캠프, 어차피 9명이니까. 그럼요. 근데 또 캠프가 어차피 지금 이재명 캠프는 성남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쭉 같이 했던 정무 라인이 한 팀이 있고 예. 지금 국회에서 들어온 한 팀이 있고 이렇게 같이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란 건 어디가 더 그렇습니다. 그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좋아. 예선전에서 예. 아주 스무스하게 이기면은 이런 불협화음이 조금 상쇄될 수 있어요.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쉽게 이기는데. 근데 이걸 좀 잘 무마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 해서 본선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본선에 가서 50%가 나오지 않는다면 50%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1, 2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싸움에서는 내가 선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오늘 그 보도가 아무래도 나왔지만 형수 관련한 그 욕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과하면서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다른 어떤 경쟁 캠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본선 진짜 어떤 야권 후보와 맞부딪힐 때 아무래도 안전한 쪽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여권의 지지자들이 그런 어떤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람이지. 아, 그건 바람입니까? 아니 경기도 지사 선거 때 뭐 예. 그 테이프가 안 돌았습니까? 저는 들었어. 다 돌았어요. 경기도 지사 저는 때. 들었어요. 그래서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압도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번 지방 재보궐 선거 때 예. 박형준 후보, 오세훈 후보 민주당에서 도덕성 가지고 얼마나 때렸습니까? 영향이 있었어요? 결국은 대세가 형성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네거티브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작전을 구사를 할 테지만 예. 그 작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추미애가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추미애 변수. 예. 예. 지금 들어오자마자 3등 했거든요. 예. 이제 빅3는 정세균이 아니야. 근데 이낙연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 근데 그쵸. 문제점은 50대 50 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중도층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서는 추미애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비호감 1위예요. 비호감 윤석열보다 1위더라고? 더 높아.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 미안함이 있어. 못 지켜줬다 이런 예. 희생했다는 그런 게 있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추미애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협할 것이다. 조만간에. 그렇구나. 게다가 지금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예. 이낙연 정세균은 1등 후보인 이재명하고 계속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 기본소득 안 된다. 잘못됐다.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된다. 다 반대야 거의 다. 그렇죠. 어? 예. 근데 추미애는 안 그래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게 맞다. 경선 연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자기 걸로 나가잖아요. 이게 더 박수 받는다니까. 1등 후보하고 무조건 반대로 나간다고 해서 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혹은 경선 연기에 대해서 예. 반대하고 보편을 지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린 반대로 가자. 그럼 표가 옵니까? 그 표가 안 오지. 추미애가 쫙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호감도가 또 굉장히 높은데. 아니 뭐 지금은 당내 경선이니까요. 예. 저는 충분히 아니 근데 이제 본선을 생각을 한다면 1위를 해야 하여간 되잖아요. 아니 제 말은 아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이 결선 투표로 직행을 못하면 그렇지. 자기가 2명 가서 이길 수 있다. 그 보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2등을 자기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추미애가 2등하면 그게 깨진다니까요. 그렇게 되네. 문제는 그게 한계 있어요. 추미애가 2등하면 그게 깨지는 거고. 이재명, 추미애로 가면 어차피 강대 강의 이미지니까. 그럼요. 또 하나는 지금 정세균, 이강재 후보 단일화 있잖아요. 예. 요거 끝나면 아마 이낙연과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봤을 2단계 단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정세균이 이길 것 같고 이강재한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다음 정세균하고 이낙연 이렇게 단일화를 할 텐데 예. 문제는 차례차례 단일화해서 흥행을 좀 키우고 반 이재명 전선을 꾸려가지고 이재명한테 이기겠다 이 생각을 하려면 이재명 이외의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찬성해야 되는데 박용진하고 추미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두관이나 최문수는 몰라도 박용진과 추미애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 또 박용진 의원이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정말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선 나가서 야권 후보를 이기고 이런 생각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이준석 바람 부는데 같은 젊은 정치에 가서 더 크게 바람 불어서 본인의 어떤 차착이나 다음에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해준다고. 단일화 왜 합니까? 추미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추미애는 단일화 하면 지금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 회복 안 돼요. 단일화 응하면. 이 두 사람은 단일화 안 합니다. 그럼 그 차례로 단일화 하겠다는 그 작전도 중간에 스탑돼 버리는 거지. 그러네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김두관, 최문수는 뭐 어떤 맥이 들고 나왔는데 최문수는 변수가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근데 일단 너무 지지율이 낮다? 1차 목표는 컷오프에 두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낮게 보시네. 이강재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9명 중에 3명이 컷오프인데 이강재 후보가 단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컷오프 2명 되는 거예요. 2명 누구 될 것 같습니까? 딱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훈식 의원이 각 캠프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선 흥행 방안이 있으면은 얘기해라. 다 받아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건 없다.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아니 지난 재보궐선거에 야권이 경선 흥행한 거 뭐 어떤 방법론으로 흥행했습니까? 이번에 이준석 대표 될 때 흥행한 거 방법론 때문에 흥행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흥행한 거죠? 그러니까 꼴찌였던 후보가 2등을 이기고 1등을 꺾고 하니까 흥행된 거고. 그렇지. 오세훈이 1등 했을 때. 이준석도 30대 그거 말도 안 되지. 이랬던 게 3등 했어 여론조사에? 바람이겠지. 2등 했어? 그럼 파란이구나. 파란. 그거예요. 파란. 근데 방법론으로 뭐 어떻게 해서 자 트로트 경연 방식으로 후보를 뽑겠습니다. 그게 해서 흥행 됩니까? 그러니까 예상 외에 뭔가 결과가 중간중간에 나와주고 누군가가 선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바랄 거는 추미애의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겁니다. 추미애의 바람이 세게 불어온다. 그러면 흥행의 성공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형수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더. 김부선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선 씨가 앞으로 얘기 안 한다던데? 계속 하던데? 하긴 뭐 그분이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좀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비전의 정치, 가치의 정치, 뭐 철학의 정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네거티브 정치나 이전 투구 양상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약간 좀 걱정이긴 해요. 네거티브 하면 져요 그런데. 네거티브 하는 사람이 진다. 무조건 긍정의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자기 걸 내세워야죠. 뭔가를 나는 하겠다. 그러니까 경선 흥행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판을 정책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이 없죠. 공약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당이 어디냐,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관심 있는 거지. 다만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은 하나씩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이 판 자체를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렇지. 던져놓으면 알아서 논쟁해요. 최경영 아침 방송 나가서 양쪽 패널이 알아서 논쟁해. 그렇지. 그러면 이런 논쟁했다고 신문에 실어주고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팔이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거지. 이 판을 예. 흔들 수 있는 정책. 이것도 흥행의 요소예요. 뭐가 있어요? 4대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4대강 같은 거. 던져놓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왜 뭐 발전할 수 있. 또 그건 되잖아요. 아니 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뭐 있는데 다음번에 와서 그럼 예,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예. 근데 뭐 우리 이 최경영 이 방송을 예. 진짜 많이 보더라고. 꽤 보죠.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나갔다가 누구를 언급하면 그 사람 연락이 와요. 그렇죠. 언급해서 고맙다고. 오피니언 리더들만 참. 보는 방송이야. 오피니언 리더들만.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의 어떤 누구도 예. 너무 자기한테 잘 얘기해서 고맙다 그러고 민주당 관계자도 고맙다 그러고 다 연락 오고 있다.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식으로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정책이라 이런 거. 지난번에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필승의 전략이 있다. 이 말 하다가 딱 끝나버렸단 말이죠. 예. 오늘은 해 주실 거예요? 필승의 전략? 예.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지. 야, 정말 심하다. 이거 뭐 시청자들에 대한 이거 모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러고 또 3부로 넘긴다는 거야? 네거티브 하지 마라. 네거티브 하지 마라. 포지티브가 중요한 것이고. 예. 근데 네거티브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겠다 생각할 때. 예.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이재명 붙었을 때 문재인 후보는 네거티브 안 했습니다. 할 일이 뭐가 있어. 압도적 1인데. 예. 이재명 안희정이 계속 네거티브 했지.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쉽게 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은 네거티브 안 하죠. 자기 얘기만 하지. 근데 이낙연 정세균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도 알아요. 네거티브 하면 진다는 거 아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없어. 뒤집을 게. 슬프다. 슬프죠. 예, 슬프다. 그래서 51대 49로 가면 네. 양쪽 다 네거티브 안 할 거예요. 하게 되면 하는 팀이 진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도 네거티브 너무 싫어하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네. 당에서 안 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서 특히 홍준표 후보는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그거 같아서. 네거티브가 아니다. 도덕성 검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근데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도 사실 필요해요. 예. 전략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검찰 개혁 완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여기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 완성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추미애 후보도 여기 호응하고 있고. 근데 1위 후보인 이재명은 이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검찰 개혁 합시다 말 못해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일반 유권자 중도층을 포함한 데 있어요. 그렇지, 본선 가서 그렇지. 검찰 개혁 얘기하면 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지층 조우자고 우리 지지층만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전략이거든요. 네. 조국 전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 전 장관을 옹호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은 박수하지만 옹호하는 순간 중도층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기자가 질문 왔을 때 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질문했을 때 뭐든지 답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두리뭉실 넘어가도 답은 해야 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전략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도 전략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 예. 정책적으로는 한 방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 남들 다 하는 얘기 말고요. 예. 그런 걸 생각했다. 지금 예를 들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거는 이미 다 한 얘기잖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는 팔을 못 흔들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의원이든 뭐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아직 다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정책은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해봤으니까. 예. 근데 다른 후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약점이긴 한데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4대강이라든가 뭔가 다른 걸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경제 대부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지사도.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입당하면은 네거티브 대응을 위한 비단 주머니 3가지 뭐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김건희 씨 발언으로 아사리판 비슷하게 돼가는 상황인데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비단 주머니 3개 가지고? 아니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도 당에 들어오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 들어갔으면 이런 일 없었다니까요. 예.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이미 엎질러져 버렸어. 엎질러졌죠. 예. 이게 수습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인 예. 특히 대통령은 질문 받는 사람이라고. 그 질문에 대답을 또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예. 앞으로 윤석열 후보 기자 만날 때마다 이건 안 나오겠습니까? 이 질문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본인은 이제 끝까지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사건도 걸려 있고 검사들 그 눈 보기에도 그렇고 현직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에 반대하든 뭐 찬성하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양가의 감정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이 대권 출마 선언할 때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 나는 발표하는 거네 못 봤다 이랬거든. 그러면서 그 전에도 이제 최재형을 띄우면서 최재형은 아마 나오면 뭐 2년 정도만 하고 내각제로 갈 수도 있다. 헌법 개정. 이게 지금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거잖아요. 내각제는. 그렇죠.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그 개헌된 내각제 총리 그거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관측이 계속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통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바닥에 돌고 있죠. 돌고 있어요. 돌고 있었어요. 있는데 계속.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동조할 것이다고.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예. 그 시나리오였잖아요.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예. 민주당 주류들이 예. 도저히 이재명은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분열될 우리랑 것이다.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삼지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내각제를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그건 너무 복잡한 시나리오예요. 너무 복잡하다. 예. 그 정치권에서 대선을 이기는 시나리오는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럼요. 예. 그 오늘 뭐 제가 말하면서도 복잡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뭐 대선 출정식 했는데 예. 거기도 슬로건이 뭐였더라?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을 합니다. 맞어요. 앞에 뭐 붙었어? 예. 대한민국 뭐 어쩌고 이재명은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제 제 방송에서 앞에 수사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보고 미리 보고. 아니 그 언론에 나왔으니까. 언론에 나왔으니까 앞에 뭐 대한민국 어쩌고 다 빼라.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로 가야 된다. 예. 이거는 간단해야 돼요. 로고는. 그렇지. 수사는 아주 딱 얘기했을 때 머리에 팍 박혀야 돼요. 네? 준비된 대통령 팍 들어오잖아. 이런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에 얘기했죠. 앞에 뭐였죠? 대한민국?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치는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간단 명료. 예. 국민들한테 팍 꽂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처럼 경제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 이게 분명히 화두는 될 것 같아요.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인가요?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기도 지금 빈부 갈등이 32.9%로 가장 큰 화두다, 가장 큰 갈등 요소다. 이념 갈등이 22.9%니까 둘 합하면 뭐 50%가 넘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갈등, 그 다음에 빈부 갈등. 우리가 보통 생각했었던 세대 갈등이나 젠더 갈등 이것보다는 좀 훨씬 더 지금 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푸는 후보여야 되느냐. 근데 그동안의 복지나 분배 담론에서 지금 조금씩 보면 성장 담론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박용진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저쪽 기업 쪽 성장 쪽 이게 없으면 이게 복지나 분배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이점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제 이사가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조금 뭐 차원이 다른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사 쪽에서는 그건 뭐 복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근데 빈부 갈등, 경제 갈등, 또 뭐 경제 양극화 이거 우리만 겪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예. 다 겪는 것이고 예. 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음. 그럼 정치권이 해결해야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결한 집단이 없네? 이 답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거짓말 하지 말고 다들 뭐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솔직한 합법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경제 양극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내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거를 약간 줄이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 그런 접근법이 필요해요. 예. 이걸 예.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예. 박용진 같은 이야기도 괜찮아요. 예. 민주당 주자로서 법인세 깎아주겠다 이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얘기하잖아. 예. 법인세를 좀 깎아야 된다. 예. 제가 법인을 운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유권자들이 조급증은 있단 말이지. 유권자들의 그렇죠. 조급증은 있고 2030 이야기할 때도 야 부동산이 저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우리는 이제 생애에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보면은 2030이랄지 그 타겟되는 유권자들에게 뭔가 맞춤형 전략 그리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전략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유리한 건 사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대선 승리 법칙 중에 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하면 예. 당의 역할이에요. 당의 역할. 당이 이제는 집권 여당의 역할. 그렇죠. 예. 당이 이제는 이거는 뭐 양당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기 있었잖아요. 예.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본인은 뒤로 숨어야 돼요. 후보를 앞장세워야지. 그렇지. 빛나는 건 후보한테 던져주는 거야. 악재는 당이 다 떠맡는 거죠. 그리고 당에 있는 정말 전략가들을 풀어가지고 좋은 정책 만들어가지고 캠프에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왜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180개란 무기가 있잖아요. 좋은 정책 예. 만들어서 캠프에 던져줘. 그럼 캠프에서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이런 걸 민주당이랑 협의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딱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에 2030 전략도 비슷하다. 얼마든지 정책 만들면 되죠. 다만 민주당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국대다 같은 경우도 잘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실수를 안 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랄지 그 전에 대표들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훨씬 더 연장자들인데 그분들보다 더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약간 좀 노후화되어서 보이고 그게 또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 대표가 나이만 젊지 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바닥에 10년 굴렀어요.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는 37세라고 하는데 137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예. 37세가 아니다. 137세다. 어? 그래서 나이만 갖고 판단하긴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당장 이 대표가 홍준표 의원한테 밖에 있는 이사 너무 비판하지 마라 했잖아요. 예. 홍 의원이 안 듣잖아요, 그거. 아. 뭐 옛날 이회창 얘기하고 뭐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럴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선거 중반 되면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아니 후보든 물론이고요. 지금은 이준석의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지. 당 중진들이 얘기를 안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이준석 이참에 나오면 안 되나? 어딜 나와요? 37세에서 안 되나? 네, 그건 안 되고요. 예. 그 민주당이 그냥 페어하게 그냥 헌법 이렇게 개정해줘서 40세 이하도 나올 수 있게 아름답게 한번 경쟁해 보자 이번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뭐 원포인트 헌법 개정은 이 정부 들어선 원포인트든 뭐 10포인트든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거 막판에 결국은 10월, 11월 돼서 이제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데. 인상?
인상할 것 같고 세계적으로 그런 무드로 점점 돌아설 것 같은데 뭐가 지금 추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모르죠. 알 수 없죠. 어떻게 보세요? 이건 시장의 일이라. 근데 지금 정부가 시장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한 거잖아요. 그랬죠. 좀 안타까운 것은 임기 초반에 힘 좋았을 때 임기 4년 차에 했던 그런 강력한 정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조금 하다 내성이 생겨버렸다는 그런 아쉬운 점. 그렇죠. 어쨌든 집값은 많이 뛰었고 아직도 시장은 정부가 뭔 짓을 해도 집값은 오른다는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시장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팔죠. 집을 팔면 양도세 많이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증여를 한단 말이야. 지금 증여 비율을 보세요.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 집을 내놓고 이것도 공급이다. 예. 무조건 많이 져서 하는 것만 공급이 아니고 정부 생각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세금 많이 내? 뭐 안 내? 그러면 증여할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이 어긋나 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무 지금 고점이 아니냐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는데 돈이 있으면 살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 빚을 내서 고점이면 이렇게 하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사람들도 사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정책이 이길 수 있겠느냐. 좀 어렵다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재명이 이제 후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나올라 하겠죠. 예. 근데 뭐 이재명 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임대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이 못 해봤어. 기본 주택 시리즈도 이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나 있어요. 뭐요? 문재인하고 각을 세우면 안 돼요. 나 사실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보려고 했거든. 예. 문재인을 비판하는 순간 이재명은 대통령 못 됩니다. 근데 대선 나가서 어느 정도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정책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이회창이 김영삼이랑 각 세웠다가 대통령 진 거거든요. 예. 그때 김영삼 지지층들, PK 지지층에서 내가 이회창 되는 꼴을 못 본다 하고 이인재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배를 했는데 내부의 배신자를 더 싫어하는구나. 그럼요. 그 현직 대통령 각 세우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정책으로 차별화해야 돼요. 이재명은 문재인을 까면 안 돼요. 예.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돼.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나는 이런 정책이 있다고 내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차별화를 하는데 그냥 계속 긍정적으로. 문제는 이 부동산은 그래도 좀 건드려야 된다. 딴 건 다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 요거는 말을 앞에 하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예.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문정권에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예. 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엮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라도. 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이렇게 전화 안 오나 몰라. 다 봐요 이거. 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다 보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조회수 바벨탑 이동영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조회수는 100만 한번 가보죠. 예.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50만 넘었다면서요. 50만 갖고 약해. 약해. 지금 정봉주 60만 됐었어요. 60만 넘었어. 정봉주보다는 정봉주 높아야지. 하는 말은 다 구라예요, 여러분. 100만 한번 가봅시다. 예.